영화관 옆 책방입니다. 네, 그러면 영화관 옆 책방 2회의 2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세라우터스의 핑거스미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1부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짜증나게 더워요 요즘에. 그쵸? 진짜. 제가 이 더위를 옷으로 표현해봤는데 아직 불타고 있나요? 진짜 더워서 새벽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 진짜 요즘 에어컨 없으면 에어컨을 개발하신 분께는 정말 대대손손 우리가 진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제사 지내야 돼. 진짜 진짜 제사라도 지내드려야지 정말. 정말 너무 덥죠. 요즘에는요 그 강아지가 산책 가자고 안 해요. 그쵸. 밖에 나가면 들어오려고 그러죠. 네, 밖에 보통 애가 저희 집 강아지가 망고인데 망고가 한번 나가면 한 1시간 지나기 전까지는 전혀 지치질 않아요.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데 요즘 10분을 못 버텨 애가. 그 정도로.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저 원래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지금 이번 여름은 정말 저는 정말 고문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진짜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불평할 수만은 없는 게 정말 이 더위에 또 이렇게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도 못 하겠고. 진짜 더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되게 참 모두들 힘냅시다 정말. 이번 더위의 유일한 장점은 제가 봤을 땐 모기가 없다는 게 아닌가. 제가 정말 그거 말고는 저는 그냥 이거보다 덜 덥고 그냥 물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그때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피가 맛있나 봐요. 전 이 와중에도 물립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와중에도 모기가 있어요 요새? 있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있어. 나를 무는 게 모기 아니면 뭐겠어요. 분명히 모기겠지. 거미가 와서 물진 않을 거 아니야 나를. 모기 알이 다 녹았다 그러던데. 네, 그 정도예요. 그 와중에 살아남은 이 강철 같은 아이들이 가서 물고 있군요.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센 애들한테 물려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다행이야. 어쨌든 아무튼 모두들 여름 잘 무사히 나시고요. 우리 오늘이 중복인데 저희가 녹화상 기준으로 오늘이 중복인데요. 말복까지 한번 잘 살아남아 봅시다. 그럽시다 진짜. 좀만 지나면 또 가을이 와. 가을이 없어졌잖아 우리나라. 조금 지나면 30도 떨어질 거예요. 30도 한 50도 떨어질 거예요. 자 영화 얘기하죠. 네 영화 얘기합시다. 우리 오늘 아가씨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적당히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랑 책 비교하는 것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은 제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정하다시피 하는 스타일리스트이면서 작가입니다. 이 두 개를 다 잡은 사람은 박찬욱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을 줄 알았는데 변태라고. 아 변태요? 유일하게 인정하는 변태 날개. 저는 변태 아니면 좋아하질 않아요. 아 왜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값인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정말 뛰어난 스타일리스트이면서 작가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먼치킨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백수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대요. 그렇죠. 20년 가까이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각종 서브컬처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과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사람도 안 거예요. 독자의 입장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창작자의 입장이 되기 전에 평론가나 독자의 입장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영화 자체가 형편없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물론 초기작들은 빼겠습니다. 뭐 3인조라든지 이런 영화는 그건 본인도 인정을 안 하고 박찬욱 감독 팬들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해는 다리 꾸는 꿈 이런 거. 그럼 주연이 이승철인 거 알죠? 제가 아저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야. 그건 전 영화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복수는 나의 것부터 치시는 거죠? JSA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JSA부터. JSA부터 시작해서 쭉 달려왔는데 그만큼 배우들도 굉장히 발굴을 잘하고요. 뭐 하나 모자라는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다만 이제 작품 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자의 작가기는 하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만큼 좋은 작품을 또 들고 나오니까. 그리고 항상 저의 기대를 즐겁게 배시네요. 이럴 줄 알았는데 더 막.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 그게 좋은 방향으로. 그게 좋다는 거죠. 그게 정말 좋았어요.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을 딱 보고 이 사람 진짜 심각한 변태구나.
네. 배운 변태. 네, 배운 변태인데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을 보고요. 야,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극장에 걸렸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요. 약간 지저분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병에 걸린 여자 환자가 아파서 막 죽을 정도로 막 끙끙대고 있는데 옆방에서 4명의 변태들이 모여서 자위를 하고 있어요. 같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양반 정말 얼마나 비틀려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죠. 게다가 복수는 나의 것을 보면 약간 근친상간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런 변태 총악 같은 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지? 심의위원회 사람들이 바보구나 라는 생각을 네. 그런 영화는 멀쩡하게 상영하게 하고 죽어도 좋아 같은 영화는 말이야 상영 금지 때리고 이렇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겨울님은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본 게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박쥐, 아가씨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아가씨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가씨요? 전 복수는 나의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역시 변태. 변태는 변태를 알아본다고? 변할변. 네, 저는 약간 극단까지 달려가는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을 보면 폭력이나 어떤 성욕, 정욕 이런 것들이 날 것이에요. 전혀 양념을 치지 않아.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 좋아하는 영화는 금자씨를 좋아합니다. 금자씨, 저도 금자씨 좋아요. 어떤 가장 이상적인 복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그 복수의 끝이 그렇게 개운하지 않다는 것까지 가장 현실적이고 완전한 복수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고요. 올드보이도 좋아요. 사실 근데 박찬욱 감독 영화 다 좋아합니다. 저도요. 저는 그 박쥐의 느낌도 되게 좋아해요. 박쥐의 그 특유의 그 음습하면서도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 있잖아요. 전 송강호가 그렇게 섹시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송강호라는 배우를 전 박쥐를 보고 나서 우리가 송강호를 너무 잘못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섹시하지 송강호가? 너무 보면서도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그 박쥐에 나오는 송강호는 핑거 스미스 같은 거예요. 이 시절처럼 굉장히 막혀져 있지만 그래서 섹시한 캐릭터거든요. 이렇게 몸을 꽝꽝 싸매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신발도 정말 촌스러운 거 신고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섹시한 오브제로 사용이 된다는 게 놀라운 면이죠. 그 사람의 얼굴을 쓰는 방식이 조명이라든가 그 송강호 연기도 그렇고 진짜로 이분은 박찬욱 감독은 정말 배운 변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어떤 본질을 꿰뚫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작품에도 접근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가씨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봐요. 이 사람이 배운 변태이자 어떤 서브컬처의 덕후로서 이 작품을 대하고 자기의 바램대로 완전 달려가는 영화를 만들어버린 게 아가씨다 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찬욱 감독이 이걸 읽고 이제 그 부인이 권해줬다고 했던가요? 아무튼 책을 권유를 받아서 읽고 여기서부터 다시 써보면 어떨까, 여기서 결말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아마 저랑 같은 부분에서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인지는 1부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지점에서 실제로 그걸 써서 이걸 제작을 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영화를 보면은요, 아가씨라는 영화를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토리텔링도 물론 굉장히 깔끔합니다만 미장센도 죽이던데요 진짜.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진짜 끝장을 보는 느낌이에요. 정말. 맞아요. 박찬욱이 할 수 있는 미장센의 전부를 보여줬다. 단적으로 말해서요, 저택의 모든 건 숨이 막힐 정도로 좌우대칭입니다. 맞아요. 좌우대칭이고 굉장히 관조적이에요, 카메라가. 그런데 그 빈민가라고 해야겠죠, 그냥. 빈민가에서의 카메라는 사람들의 얼굴을 거의 핥고 지나갑니다, 카메라가. 얼굴 근육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를 전부 보여줘요. 맞아요. 그러다가 수키가 그 저택에 도착하는 순간 카메라가 턱 멈춰요. 그리고 일정 거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계속 유지하다가 심지어 목을 매는 장면에서도 카메라는 절대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밖으로 달려 나오면서 그때 카메라가 같이 달려 나가죠, 등장인물들과.
기가 막혔어요. 또 심지어 중간중간에 네. 이 인물들 특히 히데코와 수키의 감정이 흔들리는 부분에서 네. 정말 얼굴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빡 당겨서 맞아요. 정말 어떤 씬에서는 눈만 보이기도 하죠. 어떤 네. 컷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에만 그런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딱 쓰고 네.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카메라를 써주는 데다가 저는 그걸 또 느꼈던 게 그 비민가에서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사실 롱테이크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초반에 비민가에 이제 백작이 찾아와서 이런 걸 할 건데 할 거니 할 때 쭉 서 있고 백작이 앞에 서 있고 그렇죠. 카메라가 쭉 당겨서 백작이 얘기하는 거 찍었다가 다시 네. 돌아가서 네. 삼천 받고 네. 더 얹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한 1분 가까이 되는 롱테이크인데 막 진짜 너무 소름이 돋는 걸 보면서 네. 아 박찬욱 진짜 쩐다. 그래서 너무 최고야. 근데 정말 이거는 쩐다는 표현밖에는 다른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굉장히 연극적이에요. 맞아요. 되게 연극적이죠. 네. 연극할 때 보면은 왜 화자가 앞에 한 발짝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관객석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클로즈업을 써서 그 상황을 굉장히 연극적으로 연출을 하는 거죠. 이거는 타란티노 스타일이기도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타란티노도 마찬가지로 근데 타란티노가 그렇게까지 개입하진 않거든요. 네. 어디까지나 그냥 카메라에 머무르지만 박찬욱은 거기서 더 땡겨버립니다. 그래서 박찬욱 영화에서는 배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땡겼는데 감독이 원하는 바를 배우의 얼굴이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 클로즈업은 다 그냥 헛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여기서는 김태리 얼굴을 진짜 네. 이만하게 잡았을 때 김태리 얼굴이 모든 게 말해주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딱 보자마자 김태리가 조만간에 대세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얼굴 근육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김태리는 그 발음이 딕션이 기가 막혀요. 귀에다 막 갖다 꽂잖아요. 네,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지? 그렇게 어린 그렇죠. 딕션이 너무 좋고 네. 연기도 너무 능청스럽게 잘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하정우가 밀리더라니까. 그리고 이 두 배우 간의 궁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민희와 김태리가 딱 창과 방패 같지 않아요. 방패는 좀 그렇다. 김태리가 주먹이면 김민희는 실크예요. 주먹으로 실크를 쳐봐야 아무 반응이 없죠. 그냥 스르륵 하고 흩어져 나가잖아요. 김태리와 김민희가 붙어있으면 야 둘이 잘 붙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당연히 계산을 했겠죠. 감독 입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시대를 굉장히 잘 골랐습니다. 맞아요. 네. 원래 박찬욱 감독이 처음 이거를 읽고서 네.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BBC에서 그걸 제작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절망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러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배경으로 다시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제강점기로 바꿔서 태어난 캐릭터들이 몇 명 있죠. 이 백작 그러니까 하정우 사기꾼의 캐릭터가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의 욕망이라든지 이 사람의 계획이라든지 출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조진웅이 연기한 뭐라고 해야 되죠? 무슨 캔데? 코우즈키. 코우스키. 그래. 캐가 아니군요. 네. 조진웅이 연기한 코우스키의 캐릭터도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죠. 일본인이 되고 싶어하는 친일파라는 어떤 설정이 붙으면서 설득력이 확 들어가게 됐죠. 그렇죠. 대단히 이 사람도 모순적인 캐릭터입니다. 네. 그리고 변태인 것도 역시나 박찬욱답게 조금 더 어떤 그런 변태적인 취향도 굉장히 묘사가 근데 또 그런 걸 찍으면서 아름답게 찍어버리는 게 박찬욱의 주특기거든요. 대단히 묘한 느낌을 갖게 돼요.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풀샷은 김민희의 낭독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장면 바로 다음에 김민희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들의 눈빛이라든지 진짜? 네. 그런 한마디로 정말 지저분한 그걸 바로 옆에 붙여버려요. 그렇죠. 야,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야 이거 감탄을 할까 아니면 뭐 욕을 할까? 욕으로 감탄을 하는 거지. 와이.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막 이런 영화 내내 이래요. 그러니까 아가씨라는 영화는 처음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봤을 때 조금 더 재밌습니다. 다 맞아요. 알고 보는데도 불구하고요. 진짜 묘한 영화예요. 네. 맞아요. 그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미장센으로 너무 추악한 인간들과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네. 조롱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부에서도 이 핑거스미스에서 얼마나 이 남성 영국 신사들을 조롱하고 네.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것보다 더 희화화를 시켜서 네. 더 웃기게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하정우의 연기 때문일 그렇죠. 텐데 네. 네. 아주 아름다운 미장센에서 하정우가 삑사리가 나는 대사들을 자꾸 하니까 계속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효과가. 거기다가 하정우 씨는 굉장히 여러모로 비웃음을 당하는데 네. 그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그 작은 사이즈의 네, 성기를 네, 갖고 있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네, 그 수키가 대놓고 말하죠. 그렇죠. 내 손 대지 말라고. 정말 대놓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조롱의 끝을 보여주는 네. 캐릭터를 만들어버린 건데 그렇죠. 그럼 박찬욱 감독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를 네.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사실 뭐 박찬욱 감독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영화만 봐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그렇죠. 네. 일단 박찬욱 감독은 이 두 여성을 구출하고 싶었다, 구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이야기가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을 하면서 정말 이게 다 읽고 나면 우리까지 힘들어질 정도의 맞아요. 기빨리는 이야기를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딱 깔끔하게 이 네.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을 하고 네. 자신들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렇죠. 정말 일직선으로 네. 욕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네.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네. 여성들을 구출하는 동시에 이 남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조롱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남성들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네. 멀쩡한 남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 네. 여기 나오는 남성들은 둘 중에 하나죠. 네. 돈이 많아서 네. 낭독회를 들으러 찾아오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왜곡된 성욕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섹스를 글로 배웠다. 그거를 들으면서 본인들이 상상을 하면서 흥분을 하는 게 너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게 네. 너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유 인간들아 약간 이런 느낌. 아유 야.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그게 정말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그런다면 그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근데 모여서. 네. 근데 그게 밖으로 나오는 순간 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름답게 찍어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네. 막 한심하다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네. 보고 있으면. 2중 3중으로 막 뒤틀려 있는 거죠. 정말 그 남성들의 성욕이라는 게 정말 왜곡되어 있고 감춰져 있고 뒤틀려 있고 네. 잘못되어 있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묘사가 계속 되잖아요. 정말 저는 근데 그 와중에 되게 감탄했던 연기가 하정우 씨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낭독회를 보면서 얼굴이 점점 시뻘개지는 씬 있잖아요. 네네. 보면서 와 연기 진짜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터질 것 같이 시뻘개지지? 약간 저는 이 책에 보면 얼굴 빨갛게 만드는 법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렇게 꼬집어서 얼굴 빨갛게 만든다는 묘사가 여러 번 나오죠. 제 생각에는 하정우가 책을 읽고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뻘겋게. 네, 하정우도 은근히 변태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네. 정말 그 연기에 감탄을 하면서 동시에 네. 정말 너무 한심하다. 이 캐릭터들이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도대체 앞에 앉아서 있는 걸 상상을 네. 실제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엎드려서 채찍으로 맞는. 네. 좀 보면서 진짜 이제 얘네를 어떡하면 좋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박찬욱이 스스로 남자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그 정도로 비웃을 수 있다는 게 사실 본인이 그걸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비웃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진짜 대단한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 박찬욱 결혼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결혼했지? 막, 딸도 있잖아요. 딸도 이런 게 자조인 거죠 사실. 네, 야 우리가 이렇게 못났었어 라고. 결국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식이라는 건. 자기가 못났던 점을 인정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화 찍으면서도 사실 뭐 찍기 전에도 그렇고 네. 뭐 아내분한테도 그렇고 따님한테도 그렇고 뭐 조언을 얻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네. 이 영화에 나오는 남자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도둑 속으로서 나오는 남자는 심지어 분량은 적은데 말을 절어요. 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네.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나마 선한 남성이라고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말더듬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영화는 여성형의 영화고 그걸 숨기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전혀. 이건 대놓고 그냥. 그렇죠. 네. 그 기저에는
박찬욱 감독이 스스로 한국에서 남자로서 살아왔던 인생들에 대한 자조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허세나 이런 걸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맞아요. 영리하면서도 현명하면서 굉장히 약사 빠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되게 이런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박찬욱 감독의 태도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여러 조언을 구했다든지 아니면 배드신을 찍을 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서 스태프들도 다 빠진 상태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하면서 찍었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의 주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건 여성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그런 태도가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만 하면 사실 예전에 그 한국 영화계에 정말 없어져야 될 관행 중에 하나가 여배우한테 윽박질러서 배드신을 찍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그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배드신이라는 것도 사실 퀴어 영화 중에서 아가씨라는 영화가 가장 많이 흥행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게다가 대중들도 이걸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그 레즈비언 섹스씬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관음증적인 시선이다라든지 아니면 남성의 시선이 반영된 배드신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적지 않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박찬욱 감독 본인은 나름대로 이제 변호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배드신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얻었고 최대한 남성 감독의 시선을 빼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아직은 있다라고 느끼기는 했어요. 제가 보면서는 제가 남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남자 입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찍어진 게 맞아요. 레즈비언 포르노의 시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시간도 꽤 긴 배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찍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네. 정말 여성 투톱 영화가 워낙 없죠. 일단 없죠. 비정규직 특수용 이런 거나 만들고 진짜 정말 약간 그 제목이 나올 때마다 약간 수치스러워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는 영화는 안 봤는데 버스에 언젠가부터 그 포스터가 붙어서 다니길래 저거 지금 개봉한 영화야?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그 정도로 정말 이 여성 투톱 영화라는 게 되게 아예 안 만들어지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이 여성 투톱인데 심지어 주제의식도 너무나 명확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런 영화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당하겠죠. 그렇죠. 박찬욱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맞아요. 박찬욱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 프로젝트였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그리고 박찬욱 정도 되는 급의 감독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사람을 급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박찬욱이 이제 거장급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쵸.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그렇죠.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 배드신도 조금 더 짧고 조금 더 여성 입장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좀 이렇게 내고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영화의 구성을 보면은 소설의 구성과 초반에는 완전히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1부, 2부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2부 후반부 직전까지는 완전히 똑같이 소설의 그 내용을 따라가고 있는데 소설을 읽은 사람이 애초에 별로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아가씨를 보신 분들은 다 1부 마지막에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 약간 이 박찬욱이 정말 교묘한 게요. 1부는요 사실 저는 핑거 스미스라는 드라마를 예전부터 줄거리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렇게 요약본 같은 걸 보는 바람에 그래서 1부는 사실 박찬욱이 과연 그 빅토리아 시대를 일제시대 때가 어떻게 이식을 했을까라는 그걸 보는 재미로 봤어요. 그러다가 2부에서 진짜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원작을 알고 보면 2부에서 뒤통수를 맞고 모르고 보면 1부에서 맞게 돼요. 맞아요. 저도 그 BBC 핑거 스미스를 먼저 본 상태였기 때문에 2부 마지막에서 저는 뒤통수를 맞았죠. 야 이걸 여기서 이렇게 꽈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첫 번째 그 저택의 모습이요. 한국에서만 가능한 저택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문화와 중국 문화가 혼재하고 거기에 서양 문화까지 들어가 있고 그렇죠. 무슨 이상한 막 그 대사로도 얘기하잖아요. 처음 갔을 때 이제 한옥이랑 서양식 건물이 한옥이 아니라 일본식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같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에서만 가능한 걸로 이식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저는 1차 감탄을 했어요. 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국의 정체성을 여기다 씌워버리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스토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진짜 잘 만들어진 영화인 거는 부정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뭐야, 이게 갑자기 마무리해버리면 어떡해요? 잠깐 숨이 차가지고 숨이 차서 이 정도면 겨울님 한번 들어올 때가 됐다. 네, 우리 대사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대사 얘기. 네. 이 영화는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워낙 많죠. 그렇죠. 네. 일단 대사 자체가 특징이 굉장히 문어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어체, 사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구어체로 이야기를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죠. 그 저택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김혜숙 배우가 연기하는 그 한여가 쭉 집을 설명해주면서 하는 말들이 엄청나게 문어체적이에요. 그렇죠. 그 대사 있잖아요. 제가 까먹을까봐 써왔는데 이거 우리 나리마님은 세상 부자 중에서 제일 서책을 사랑하는 분이셔. 세상 서책 애호가 중에 제일 부자시고. 얼마나 문어체적이에요. 누가 말을 이렇게 해요. 맞아요.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완전 문어체 대사인데도 그게 싹 잘 붙어서 가더란 말이죠. 그렇죠. 배우의 힘도 좀 있고요. 맞아요. 배우의 힘도 있고 그 영화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문어체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빈민굴에 와서 하정우가 썰을 풀 때는요. 정말 구어체입니다. 완전히 구어체죠. 완전 구어체죠. 그것도 굉장히 매끄러운 구어체예요. 사실 저는 영화의 퀄리티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대사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일반하고 싶지 않은데요. 한국 영화들은 대사들을 다 못 써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대사가 와서 박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찰지지도 않고 이상한 대사들이 많아요. 제가 망작들만 골라와서 그런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네. 그런데 박찬욱 감독이 어떤 작가랑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어체와 문어체를 모두 맛깔나게 쓸 수 있는 작가가 있어요. 정석영 작가랑 하죠. 네. 전 작가 이름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영화의 배경이 확 변하면서 처음에 빈민가 나왔으면 비가 막 쏟아지고 있죠. 그쵸. 그러다가 날씨와 배경과 인물이 다 달라지면서 말투도 같이 달라지는 거죠. 네. 되게 진짜 신경을 제대로 쓰고 있다는 그렇죠. 느낌? 끼워 넣을 때가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설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죠. 어디서 내가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어떤 걸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를 진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저는 박찬욱이 천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정말 덕후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재랑 덕후는 다르니까요. 이 양반이 딱히 천재 같지는 않아요. 3인조 같은 거 찍은 거 보면 3인조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너무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되게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해가 꾸는 꿈을 찍던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걸로 JSA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꽂히게 됐나? 이것처럼? 되게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서태지스럽다고 봤어요. 처음에 시키는 대로 하다가 방송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음반사는 없었으니까 방송국이 뭐 입으라는 옷 입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권력이 생겼을 때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떤 심정으로 만들었을지 뭐 혹자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페미니즘의 배에 무임승차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영화의 만듦새를 보면 절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거 같진 않아요. 감독 본인이 예적이 없으면 이 정도 완성도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진짜 모든 곳에 다 흔적이 감독의 그 흔적이 묻어 있죠. 오히려 약간 너무 집요해서 이 미장센을 이렇게까지 잡아야 돼? 라는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저택 안에서의 모습을 너무 미장센을 막 꽉 짜서 잡다 보니까 지나치게 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좀 있거든요. 약간 그림같이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심경 변화는 굉장히 격렬한데 카메라가 너무 정적이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살짝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캐릭터들도 우리가 이렇게 몰입하기 쉬운 캐릭터는 아니죠, 사실. 김민희한테 몰입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면 약간 김민희한테 몰입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청소년 관람 불가잖아요. 그렇죠.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원작의 그 손가락 모양을 뱀으로 바꾼 것도 굉장히 현명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들어가는 서재에 들어가는 길에 앞에 뱀이 한 마리가 있는데 원작에서는 그게 손 모양이고 그 이름은 똑같이 가져왔죠. 무지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핑거스미스라는 영화나 소설은 드라마죠. 드라마와 소설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거기서 손이 굉장히 많은 걸 상징을 하죠. 근데
박찬욱의 영화에서는 실제로 그냥 섹스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욕을 상징하는 뱀을 갖다 놓은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마지막에 수키가 대가리를 잘라버립니다. 네.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통쾌하면서도 그래서 막 박찬욱 감독이 여기다 부스트를 걸었구나라는 게 팍 오는 장면이죠. 그렇죠. 네. 그 서재를 다 엎어버리는 장면도 굉장한 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엎어버리는 장면에 그것도 사실 원작에서는 그런 씬이 없고요. 없죠. 그 밤에 결혼하기 전에 야반도주를 할 때 그 모드가 혼자, 여기서 히데코에 해당하는 모드가 혼자 몰래 삼촌 열쇠를 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책을 몇 권 꺼내서 면도칼로 난도질을 하고 조용히 나옵니다. 네. 삼촌이 자고 있는 사이에. 근데 그건 약간 몰래 한다는 느낌. 그렇죠. 몰래 그냥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하고 오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막 거기서 오는 쾌감이 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그게 등장인물들의 감정선하고 일치가 된단 말이죠. 그걸 보고 히데코는 수키한테 더더욱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달려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히데코한테 어떤 확신을 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수키가 막 화를 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런 걸 읽고 있었냐 그러면서 막 그 부시는 장면에서 히데코가 이제 처음에 머뭇거리면서 계속 지켜보죠.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나.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같이 그거에 동참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감정선 같은 그렇죠. 것이 들판에서 빵 터지면서 막 쾌감이 막 아드레날린이 막 거기서 정말 약을 있는 대로 쳤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이제 하정우와 조진웅이 몰락하는 거를 보는 건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진짜 추악하지 않나요? 나 진짜 보면서 코우즈키가 앞에다가 그 손가락 자르면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어땠는가. 그건 알고 싶은 거야. 열받지만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서도 너무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비웃어라라고 해놓고 던져준 건데 그 의도를 알면서도 너무 진짜 막 진짜 진짜 인간아. 너무 정말 마지막까지. 거기다가 하정우가 중간에 쌓는 사망 플래그도 지금 기가 막힌 수준이에요. 걔는 사망 플래그는 다 쌓아요. 다 세우고 가죠. 다 세우고 가요. 독약 갖고 있죠. 그리고 그 독약을 상대로 딜도 치죠. 그쵸. 그리고 나를 동정하지 말아요. 이런 대사도 치죠. 나는 그 대사가 나오는 순간 알았어. 너 좆됐다. 너 좆됐어 임마. 막. 세울 수 있는 사망 플래그는 다 세우는데 마지막에 또 그걸 한번 비틀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요. 그냥 맥없이 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하다못해 마지막 발버둥이라도 치고 죽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래야 돼요. 이래야 재미가 있거든요. 캐릭터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하정우는 플래그는 다 세우고 가면서 정말 마지막에 가장 비참하게 죽을 것처럼 그러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그렇죠. 죽죠. 뭘 지켜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죽죠. 진짜 그때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다 빵 터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런 게 통쾌한 거거든요. 박찬욱은 어느 부분에서 터트릴지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또 느낀 게 그 대사 중에 왜 히데코가 이제 와인잔을 두 개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백작을 와인을 마시게 하려고 할 때 백작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여자들은 강제로 당하는 상황에서 뭐 극상의 쾌락을 느끼게 되죠라고 하는데 그 대사가 마무리가 안 되면 사실 되게 기분 나쁜 대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편지를 보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그거를 받아서 해결을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카타르시스용으로 만들어진 네, 맞아요. 맞아요. 친절한 금자씨는 복수의 카타르시스는 전혀 없는 영화죠. 네. 하지만 이 영화는 전복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맞아요. 네. 정말 그 마지막에 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쌓아 올려나가는. 그렇죠. 네. 게다가 어떤 조진웅과 하정우의, 사실 조진웅과 하정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굉장히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리액션이 좋은 배우들이거든요. 잘 받아주는 배우들입니다. 두 사람 다 바닥부터 컸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조진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영화가 조진웅의 인생 영화 아닌가 싶어요. 가장 연기를 잘했다. 연기 진짜 잘하죠. 네. 일본어 대사 연기도 기가 막혔고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죠? 갑자기 궁금하네. 네. 제가 알기로 조진웅이 일본에 가서 살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어 대사 치는 거 보면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김민희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김민희도 인생 연기 하셨고. 네. 김민희 정말 그 나른한 표정 있잖아요. 네. 김민희 특유의 김민희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김혜수도 못한다. 김민희만 할 수 있다. 정말. 네.
박찬욱 감독 스타일도 그렇고 극한까지 끌어내서 쓰는 그런 느낌. 그에 반해서 하정우는 약간 그냥 본인의 이미지. 그러니까 원작이 없던 캐릭터니까 그냥 하정우의 캐릭터를 좀 빌려온 것 같았어요. 하정우가 나오면 은근히 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능청스럽고 막 이렇게 막 괜히 장난칠 것 같고 능글능글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잘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10분 활용을 했고요.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두 사람이죠. 네, 수키와 히데코입니다.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그쵸. 아, 대사를 너무 잘 써. 아,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죠,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진짜. 킹거 스미스에 있는 대사를 기가 막히게 너무 잘 가져왔어요. 네, 진짜 가져올 거면 너무 영리하게 가져와서 그런 대사 있죠. 초반에 이제 처음에 수키가 들어갔을 때. 여기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왜냐하면 삼촌이 뭐 햇볕을 금지했거든.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게 사실 원작이 똑같이 있는 대사예요. 네. 근데 그걸 김민희가 얘기를 했을 때 딱 생기는 심사가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들을 원작에서 정말 잘 골라서 잘 뽑아왔다는 생각? 그렇죠. 정서라는 게 생각보다 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햇빛이 흔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향으로만 지으면 다 그렇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햇빛인데 사실 영국에서 이 대사가 쓰인 것과 그쵸. 한국에서 이 대사가 쓰인 것과는 다르거든요.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너무 칭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많이 까셨으니까. 그랬어요? 내가 깠나요? 아니 의식도 못하겠어. 아까 좀 까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럼 칭찬 계속하죠. 네, 근데 그런 다중적인 의미로 그걸 갖다 쓰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저는 영화가 감독이나 작가가 머리를 많이 굴릴수록 좋은 영화. 어쨌든 본인이 만들고 싶은 영화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 한국 영화들이 계속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고민이 없어서 그래요. 박찬욱이 다른 영화를 리메이크하면서 들인 노력도 안 들여놓고 막 창작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영국 신사 같은 거예요. 알맹이가 너무 없는데 그걸 막 화면빨, 미장센 이런 걸로 커버를 치려고 들어. 그러니까 형편없는 영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여야 되는데. 그렇죠. 미장센도 물론 빼먹을 수는 없겠죠. 네네네. 하지만 모든 건 시나리오의 기초 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씨 같은 영화가 저는 한국 영화 중에서 아가씨 같은 영화가 1년에 한 3-4편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 3-4년에 한 편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2016년에 나왔죠? 네. 그나마 괜찮았던 게 불안당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이 정도로 쫄깃한 영화는 불안당이 유일했어요. 네. 근데 또 의도치 않게도 그 영화도 퀴어 영화네요. 그러네요. 그게 참 재밌는 게 요새 한국 문학도 보면요. 좀 대세로 불리는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소설들이 레즈비언이 주인공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을 하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만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지한 고민을 거쳐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면 괜히 또 분위기만 풍겨놓고 도둑들에 보면 그런 데서 나오죠. 고기는 안 팔고 고기 굽는 냄새만 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2번 죽이는 거예요. 좀 예의를 갖췄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영화 걱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가씨라는 영화는 깔 곳이 별로 없어요. 일단 주제의식 좋고요. 그 주제의식을 발현하는 이야기도 훌륭합니다. 그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캐릭터들도 훌륭하고요. 뭐 하나 버릴 캐릭터가 없어요. 연기도 잘했고 대사도 좋고 미장센 좋고 배경음악 좋고. 약간 아쉬운 거라면 이제 그 원래 그 도덕 속으로 있던 그 양반들이 너무 기능적으로만 수키를 구출할 때 잠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너무 기능적으로만 소모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에 남자 분장을 김민희가 하는 건 좀 너무 무리수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래요? 나만 그랬나? 저는 되게 썩 잘했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름이 너무 웃겼어요. 이름 뭐였죠? 박판돌? 김판돌? 그게 원래 걔 하정우 이름이었을 거예요. 백작 이름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정우가 맡는 최후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사기꾼다운 최후였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제 하정우가 잡혀가면서 자기 담뱃갑에 있는 담배를 꺼내서 한 방에 다 펴버리잖아요.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그냥 속이 타서 이러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가서 최후의 한 방을 날릴 준비를. 그렇죠.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를 살해한 사람을 살해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사기꾼다운 최후입니까? 저는요
아군요 통틀어서 하정우 그 아가씨에 나온 하정우만큼 매력적인 사기꾼 캐릭터가 몇 명 없었다고 봐요. 얼마나 멋져요. 패배는 인정하고 하지만 나를 죽인 놈은 내가 죽이고 한다. 그런 면에서 하정우가 연기하는 백작의 유일한 죄는 무지였어요. 몰랐다는 거. 너무 몰랐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원작에서의 젠틀먼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너무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 그렇죠. 하지만 원작의 젠틀맨에 비해서 하정우는 사실 최소한의 상도는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챙길 것과 상대방이 챙길 것을 명확하게 알려줬고 그리고 그 후에 순진하게도 히데코에게 사랑을 고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멍청한 게 문제였어요. 그 무지에 비해서는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는 합니다만. 근데 또 너무 혹독하다고 보기엔 또 좀 그런 게 그 낭독회에 또 열심히 참여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뭐 받을 대가를 받았다. 다 이렇게 다 지업인데. 약간 이 백작의 캐릭터가 약간 조금은 더 뭐랄까 조금은 더 얘기할 게 있지 않았을까. 너무 하정우라는 배우의 캐릭터빨로 그냥 밀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또 그 친일파 삼촌의 최후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 사람이 죽을 곳은 거기죠. 그렇죠. 지하실. 거기죠. 거기서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안개를 들여마시고 죽었어야 했어요. 네, 그렇죠. 그 코스키가 죽은 것도 죽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뭔가 되게 아름다운 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되게 왜곡되어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자기 방향으로 너무 많이 왜곡돼 있었죠. 아주 유미주의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최후까지 뭔가 아름다운 게 보인다라고 하고 죽었다라는 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놓고 비웃을 수 있게 해주는. 지가 원하는 대로 갔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이 영화에서 물론 이제 제가 찾아보기로 감독의 의도는 남자 캐릭터들을 그래도 약간 연민이 있는 시선으로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하나도 연민이 느껴지지 않고 저는 생구라라고 봅니다. 네, 저도 그거 거짓말인 것 같아. 완전 생구라지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마음 놓고 이 사람들을 비웃을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을 해주고 사실 영화가 웃기잖아요. 많이 웃겨요. 의외의 개그 포인트가. 설마 이걸 보시는데 아가씨 아직 안 보신 분 계실 수도 있겠죠? 되게 웃긴 영화입니다. 네. 되게 정말 깔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영화인데 그 웃음의 상당 부분이 이 백작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남자들에 대한 비웃음이 영화 전반에 아주 짙게 깔려 있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저는요 이 영화가 같은 남자라도 충분히 마음 놓고 비웃을 수 있는 대상들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는 남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요. 현실에서 그런 짓 한다면 발에 뭘 차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반 남자 관객들도 보면서 얼마든지 비웃을 수 있어요. 저런 비웃신 저런 건 혼자 해야지 이러면서 그걸 이제 모여서 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남들 앞에 꺼내놓는다는 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야동 컬렉션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근데 그거는 머리가 제대로 굵어 있는 남자라면 그게 얼마나 병신 같은 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남자들을 못 비웃거나 연민을 좀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본인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취향을 약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남한테 너무 혐오감을 주는 건 취향으로 인정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뭐 본인만의 완벽한 공간이 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1도 없는 내가 죽으면 그 공간도 같이 폭파가 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제고하시는 게 좋아요. 적당히 잘 편집해보죠. 편집 하나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정우 캐릭터를 통해서 성에 무지한 나 같은 남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풍자를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자를 볼 수 있는 매체들이 다 그렇게 조금씩 왜곡돼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미디어의 영향도 크죠. 엄청 크죠. 왜 유희열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일본 여자 아니면 미국 여자 보면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유희열처럼 배운 변태도 심지어 그 사람은 서울대 나왔잖아요. 서울대 나온 변태도 다 똑같은 야동 보고 살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 남성들도 한 발짝쯤은 좀 벗어나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사이드를 얘기하고 싶었다고 봐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이 네. 섹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동시에 네. 여성의 쾌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에 대해서 네.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섹스를 하고 싶은데 네. 여성의 쾌락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걸 볼 때 되게 약간 양심리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조금. 네. 이게요. 이게 영화 얘기랑은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만요. 네. 그거를요.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랑 자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합니다. 대놓고는 안 하죠. 네, 대놓고 안 하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너를 맨날 데리러 가고 막 뭐 사주고 뭐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물론 다 모든 남자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반 남성 아니죠. 적지 않은 수의 남성들이 그걸 보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으로 통해서 여자들은 리액션으로 오히려 섹스에서 수동적으로 되는 거죠. 마치 본인이 뭔가를 갚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빚 갚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게. 사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여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사회 구조인지 아니면 유교적 사고 방식 때문인지 다 문제다. 다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는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달라지자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성을 싸잡아서 이런 무식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영화는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일부 커뮤니티에서 네. 뭐 묻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영화에 뭐 묻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몇몇 네. 조금 지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봤는데 네.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순수하게 다르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들을 재고해 보시길 바래요. 네. 과연 이게 나갈까요? 이건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아니요,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제 채널에서. 신경쇠약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다 나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다 이거 무삭제판 나가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우리 이럽시다. 무삭제판은 메일 보낸 다음에 그분한테만 네. 보내드립시다.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인데요. 네. 이거 발음할 때마다 굉장히 헷갈리는데 스튜디오 60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60. 네. 제 거 자르고 여기서 할게요. 네.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겁먹었었어. 무려 3달 동안이나. 3달은 다 큰 성인 남자가 뭔가를 무서워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야 라는 대사를 쳐요. 제 인생 대사예요. 네. 그 드라마를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봤는데 20대 굉장히 한참 고생할 때 봤는데 그 말을 항상 되새기곤 해요. 요즘 들어서. 내가 이렇게 겁먹으면 안 되지. 왜냐면 난 성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방금 얘기한 부분은 별로 편집이 안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네. 네. 뭐 어떡하겠냐. 어떡하겠어요. 네. 영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네. 저도 그 대사를 마음에 좀 품고 있어야겠어요. 네. 난 2달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2달은 성인 여자에게 2달은 너무 긴 시간이다. 그렇죠. 네. 자, 우리 모두 용감하게 살기로 하고 아가씨는 좋은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고요. 흔치 않게 우리나라 영화 중에 담론을 던지는 영화예요. 그 담론을 받아서 어떻게 접수할지는 관객 개개인에게 달려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 영화 편집본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러지는 맙시다. 네. 진짜. 그게 이 영화가 만들어진 목적에 정말 정반대로 배치된 행동이에요. 맞아요. 네. 방금 약간 욕할 뻔했어요. 네. 그럴까봐 내가 이 일부 끌었어요. 네. 그건 아니다. 네. 영화 영화를 다 보세요. 섹스씬을 보고 야하게 느끼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섹스씬이 왜 이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한지는 이 영화를 보고 직접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영화 얘기는 충분히 된 것 같죠? 우리 영화랑 책을 비교를 잠깐만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영화랑 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히 배경일 테고요. 여기서는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충분히 얘기했던 플롯의 차이점 반전 뒤에 세 개를 싹 다 날리고 한 가지 반전만 채택을 해서 극한까지 쫙 밀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 같이 숨어 있다는 것. 그렇죠. 네. 오로지 그 주제의식을 위해서 네. 뒤를 다 날려버린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책에서 이제 유사한 대사나 설정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영화 보신 분들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골무로 이를 갈아주는 씬을 제가 이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골무 씬을. 왜냐하면 책에서 너무 묘사가 아름답게 되긴 했더라고요, 정말. 네, 묘사가 너무 예뻐서 이걸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딱 한 문단이에요. 네. 조금 한 문단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네. 모드는 혀를 움직였다. 입 안이 자꾸 베어. 모드가 말했다. 이 하나가 좀 뾰족한 것 같아. 어디 봐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수전이겠죠. 나는 모드를 창가로 데리고 가 세운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잇몸 주변을 더듬어 보았다. 거의 즉시 뾰족한 이를 찾아냈다. 이건 날카롭기가 내가 입을 열었다. 뱀 이빨보다 더하지 수. 모드가 말했다. 바늘보다 더하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아가씨. 내가 대답했다. 나는 모드의 바느질 상자로 가서 골무를 가져왔다. 새 모양 가위에 어울리는 은 골무였다. 모드는 턱을 어루만졌다. 아는 사람 가운데 뱀에게 물린 사람이 있어, 수? 모드가 내게 물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모드의 생각은 꼭 이런 식으로 치달았다. 아마도 시골에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다. 모드는 나를 본 뒤 다시 입을 벌렸고 나는 골무를 손가락에 끼고 뾰족한 이에 대고 날카로운 부분이 사라질 때까지 문질렀다. 석스비 부인이 갓난아기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물론 아기들은 다소 버둥거렸다. 모드는 분홍색 입술을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굉장히 조용히 서 있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있더니 이윽고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며 뺨을 붉게 물들였다. 모드가 침을 삼키자 울대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모드의 숨결에 내 손이 축축해졌다. 나는 골무로 이를 문지르다가 가만히 엄지로 만져보았다. 모드가 다시 침을 삼켰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고 나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나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런 식의 묘사인데 이걸 보고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안 찍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보고선 정말 영화를 안 찍을 수 없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뭔가 영국의 날씨처럼 습하면서도 이게 어떤 되게 어떤 형체가 잡히지 않던 감정이 여기서 육체를 매개로 감정이 완성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관능적이잖아요. 그 묘사가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데 분홍색 입술을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굉장히 조용히 서 있었다. 이런 게 정말 별거 아닌 묘사인데 너무 관능적이고. 저는 오히려 영화가 책의 이 묘사를 못 따라갔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야하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책에서 정말 에기스를 잘 가져가서 잘 영화를 만들었다. 아무리 요약을 잘했다고 한들 이 두께를 보세요. 영화는 요약본일 뿐입니다. 맞아요. 이거 약간 방탄용이야. 그 무기용. 이건 내가 봤을 때 콜트 45 정도는 막을 수 있어. 정말 45구경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책의 이 구체적인 묘사들이 영화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정말 영화에서 잘 가져간 그 장면들을 책에서 다시 보면 놀라운 묘사들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미술팀은 항상 같은 미술팀이 일을 하거든요. 그 미술팀들이 일하면서 얼마나 신났을지. 진짜 신났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거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괜히 보면서 신났어요. 정말 재밌게 찍었겠다 이 영화. 다들 신이 나서 찍었을 것 같은. 그렇죠. 배우들은 또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사실 제가 남자 배우라고 하면 하정우 같은 역할 진짜 해보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매력 있어요. 대사도 너무 찰지고. 대사도 너무 잘 풀고 그런 진짜 그 능글능글한 사기꾼 역할 아니면 정말 조진웅처럼 변태 끝을 달리는 연기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진짜 흔치 않게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 뻥 뚫어지는 영화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과의 차이점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네, 책과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심지어 책에서 갖고 왔더라고요. 히데코가 계속 창에다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있어서 여기 빨간 자국이 자꾸 남잖아요. 네네네. 그게 사실 책에 똑같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설정뿐만이 아니라 코우즈키가 혀가 되게 까맣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원작에서 릴리 씨가 맞아요. 혀가 까맣다고 나와요. 네. 정말 쓸만한 설정들은 다 네,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혀가 까맣다는 게 바로 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새끼 변태네. 그러니까 붓을 이렇게 혀에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펜이 됐든 붓이 됐든. 그러니까 혀가 까매졌다는 건 어쨌든 이 사람이 정상인의 범주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거죠. 혀는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까매졌다는 게 이 인간이 어딘가 내부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구나라는 그걸 단숨에 느끼게 하는 묘사인데 그걸 영화에서는 조진웅이 바로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연기 너무 잘하지 않나요? 진짜 그걸 보는 순간부터 네. 그 인물의 이미지가 확 생기죠. 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야 먹이 되게 쓸 텐데 저거 어떻게 완전 쓸 텐데 만들지 않았을까요? 뭔가 식용으로? 겠죠. 네, 너무 맛있게 쩝쩝거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꾸 혀에다 이렇게. 네. 그거 외에 세세한 묘사들도 굉장히 많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저택에 있는 하인들의 모습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딱 굉장히 우리가 어떤 시대극이나 이런 거 보면 한눈에 그려지는. 네, 그래서 굉장히 많고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지만 주인공에게 향하는 시선을 방해하지 않은 정도. 그래서 적절하게 그치고 있습니다. 그 아마 영화 보실 때 그 김혜숙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히데코와 이 이모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가 조금 의아한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영화에서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차용하고 있진 않지만 이 책에서 보면은 그 하녀가 사실 딸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고 죽은 딸을 이 모드가 말하자면 히데코가 네. 이 집에 끌려왔을 때 이 하녀가 굉장히 모드를 괴롭히죠. 괴롭히다가 모드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죽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딸을 가지고 되게 놀립니다. 그 하녀를.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개를 한 마리 데려와서 그 죽은 딸의 이름을 붙인다든지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정말 나쁜 짓이죠. 네, 그래서 막 이름이 아마 폴리였던 것 같고. 폴리 맞아요. 네, 그래서 개의 이름을 폴리라고 붙여서 폴리 이리 온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와 막 이런 얘기를 대놓고 보는 앞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실 둘 사이에 굉장히 쌓인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처음에 수가 도착을 했을 때 굉장히 조롱합니다. 맞아요. 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준 분이시여. 맞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서로 괴롭히고 있는 관계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또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는 게 구슬인데 네네네. 보시면은 구슬로 손등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영화에서는 단순한 처벌의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 비해서 원래 원작에서는 구슬의 용도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모드가 원래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이 집으로 왔을 때 굉장히 손이 거칠죠. 막 놀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갑을 끼게 했는데 장갑을 얘가 안 끼니까 답답하고 막 자꾸 벗으니까 삼촌이 와서 장갑을 안 낀 손을 이렇게 내밀라고 한 다음에 구슬로 때리죠. 네. 구슬 아마 거의 똑같은 구슬이었을 비단에 싸가지고 네, 때리고 그래서 손에 막 피멍이 들고 피가 나는 상황에서 삼촌이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장갑을 끼고 다니겠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드가 장갑을 손에 끼고 다니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영화에서 그 구슬은 완전히 다르게 쓰이죠. 방울로 그렇죠. 변형이 돼서. 네. 그러니까 박찬욱은 그것조차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고 놀아버린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엔딩씬에 딱 쓰이게 되죠. 그런 박찬욱의 어떤 변태성이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영화가 아닌가. 솔직히 다른 영화에서는 조금 야 이게 좀 심한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올드보이에도 그런 장면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눈살을 찌푸릴 만한 장면이 아예 없습니다. 그 칸 경쟁 부문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박찬욱 감독이 되게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다 얘기하는 영화가 왜 경쟁 부문에 올라갔지라고. 네. 네. 근데 저는 상은 못 받을 것 같았어요. 네, 상 받을 영화는 아니다. 네. 사실 근데 칸 영화제 진출했으나 수상 실패. 뭐 이따위로 진짜... 기사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뭡니까 그게?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아. 수상 실패가 뭐야? 상 못 받으면 실패한 거야? 그 되게 이상한 워딩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 쓴다. 다 스포츠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뭐
뭐 은메달 땄는데 금메달 사냥 획득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사람의 시도를 왜 자꾸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말은 안 쓰면 좋겠어요. 네, 네. 좀 온건하게 바꿔주시는군요. 네. 수습해드리는 거죠. 살길 열어주시네. 네. 아, 예. 수습은 해드려야죠. 아, 예. 네. 영화관역 책방 계속 해야지. 네. 제가 얼마씩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일단 책과 영화 그리고 책과 영화의 차이점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희는 이제 기약 없는 또 다음 회까지. 네. 3회까지. 네. 2회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만. 네. 3회는 단편 소설로. 아, 네. 저 그 얘기 좀 하고 싶네요. 네. 짧은 걸로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진짜. 짧은 걸. 책을 교수 선생님이 고르니까. 제가 이렇게 두꺼운 줄 몰랐어요. 그래요. 네. 화도 못 내겠네요. 몰랐다는데 어떡할 거야. 알았어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무지의 벌을 만나요? 수은 좀 갖고 와봐. 푸른 연기 한번 마셔볼 테야. 다음에는 단편으로. 단편. 여러분들도 읽기 쉬운 걸로.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 제가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는 고르고 후회했어요. 어쨌든 의미는 있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3회에서 더 좋은 책과 더 좋은 영화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